뚱뚱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온갖 놀림을 퍼부었던 처녀가 하필 눈먼 사내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장님 남편이 뚱보 마누라 맞이했다며 고을 전체가 비웃었죠. 그런데 그토록 다정하던 남편이 돌변해서 한겨울에 아내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이 마을 전체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다 보니 외지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질 않았고 그 덕에 고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손금 보듯 훤히 들여다보며 살았던 겁니다. 누구네 집 장독대에 금이 갔다느니, 누구네 밭에 멧돼지가 내려왔다느니, 별것 아닌 일도 반나절이면 고을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죠. 이 고을에 송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송화에게 그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송화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남달리 컸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덩치가 장정 못지않게 불어나 23이 된 지금은 마을에 어떤 사내와 나란히 서도 어깨가 밀리지 않을 만큼 크고 뚱뚱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등짐을 진 장정이 송화 옆을 지나다가 고개를 한 번 돌려보고는 슬쩍 걸음을 빨리 하곤 했을 정도였으니 그 체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문제는 그 작은 고을에서 남과 다른 모습이란 게 곧 놀림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화가 길을 걸으면 아낙네들이 빨래방망이를 멈추고 수군거렸고 장이 서는 날 시장통에라도 나서면 아이들이 몰려들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으니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화가 12살 되던 해봄, 마을 아이들이 개울가에 모여 꽃다리를 놓겠다며 한창 놀고 있었는데 송화가 다가가자 아이들 중 하나가 버드나무 가지로 땅바닥에 커다란 원을 휙 그어놓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다리가 무너진다. 저리 가. 아이들이 일제히 깔깔거리며 웃어젖혔고 송화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희죽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송화의 두 손은 치맛자락을 잡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송화는 헛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기 배를 두 주먹으로 퍽퍽 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자기만 이런 몸뚱이를 타고났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겨먹었느냐고,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들을 이를 악물고 삼켰던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세월이 흐르면서 송화는 자기만의 방패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일부러 더 크게 웃어버리는 것, 그게 송화의 방패였죠. 아낙네들이 뒤에서 뚱보라고 손가락질하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아이들이 놀려대면 오히려 배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껄껄 웃어젖혔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송화를 보며 쟤는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느니 저 뚱뚱한 것이 낚아 죽은 성벽만큼 두껍다느니 혀를 차곤 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호탕한 웃음 뒤에서 송화의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있었는지 밤마다 이불깃을 틀어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삼키는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건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단 한 사람, 아버지 무창만은 달랐습니다. 무창은 송화가 어렸을 때 아내를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사람이었죠. 장에서 두부를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면서도 송화에게만은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고 겨울이 오면 자기 솜저고리의 솜을 빼서 딸의 저고리에 넣어주던 그런 아비였습니다.
무창은 딸의 고운 심성과 깊은 효심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사람들이 딸을 조롱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도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비의 속은 그게 아니었죠. 밤이면 사랑방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다가 문득 딸이 헛간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면 사발을 잡은 무창의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눈두덩이 벌겋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딸아이의 저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어찌나 기특하고 또 어찌나 안쓰러운지 무창은 혼자서 수없이 되뇌었던 겁니다. 내 딸의 마음을 알아봐 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무창은 오래전부터 딸의 혼처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선을 넣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매정했죠. 중매쟁이들은 송화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덜어는 대놓고 무창의 면전에서 고개를 저었던 겁니다. 혼처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던 무창의 집시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렸고 그래도 무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무창이 이웃 고을 장터에서 오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김이었던 겁니다. 오김은 이웃 마을에 사는 과부로 무창과는 젊은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죠. 장터 한쪽 주막에서 탁주를 나누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무창이 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사연을 꺼내놓자 오김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윤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무창이 고개를 갸웃하자 오김이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김의 아들 윤재는 올해 25이 된 청년이었는데 몇 해 전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갓난아이를 구해냈다는 겁니다. 아이는 무사히 살아났지만 무너져 내린 대들보에서 튀어오른 불씨와 제가 윤재의 두 눈을 덮쳤고 그날 이후 윤재는 세상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오김이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무창은 탁주 사발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김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졌는데 오김은 자기 아들이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어느 사내보다 곧고 따뜻한 아이라며 다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집에서도 며느리를 보내주질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주 사발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던 무창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는데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창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내라면 겉모습이 아닌 딸의 마음을 먼저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무창이 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김대, 내 딸 송화를 한번 만나보시겠소? 오김은 이미 송화의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산만하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 말이죠. 하지만 오김은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김은 직접 송화를 만나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무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김이 무창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송화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는 송화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쩍쩍 갈라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죠. 오김이 다가가자 송화는 도끼를 내려놓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배시시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환하던지 오김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김이 무청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송화는 손님에게 직접 쏜 팥죽을 내오며 대청마루의 먼지를 재빨리 털어내고 오김의 집신이 낡은 것을 눈치채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새 집신을 가져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오김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던 겁니다. 돌아가는 길, 오김은 산길을 넘으며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저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먼. 오김은 확신했습니다. 송화라면, 이 아이라면 자기 아들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무창 역시 오김을 통해 윤재의 됨됨이를 더 자세히 전해 듣고는 망설임 없이 혼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운 불길 속에서도 남의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무창에게는 충분했던 겁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겠다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분위기가 축하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죠. 사람들은 나란히 선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던 겁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신랑과 혼례복이 터질 듯한 거구의 신부를 번갈아 보며 한쪽에선 안악리가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고 다른 한쪽에선 늙은 영감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혼례상 앞에 선 송화의 귀로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장님이 뚱보를 마누라로 맞이했다느니 저 둘이 무슨 재미로 산다느니 하는 가시 돋친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송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윤재의 손이 먼저 송화의 손을 더듬어 찾아왔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윤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송화의 떨리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감싸 쥐었고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단단하던지 송화는 떨리던 손끝이 스르르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화가 윤재의 손을 꼭 맞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송화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이 따뜻한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고 송화는 그 혼례상 앞에서 이를 악물고 속으로 맹세했던 겁니다. 초래청의 촛불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송화는 윤재의 아내가 되어 시댁의 문을 넘어섰습니다. 시집살이 첫날부터 송화는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오김의 아침상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죠. 하지만 송화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윤재의 달이었던 겁니다. 윤재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여기저기 부딪히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송화가 윤재의 바짓단을 걷어 올려보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 아래부터 정강이까지 시퍼렇고 누르끼한 멍이 겹겹이 들어 있었는데 가구 모서리와 문지방 턱에 수도 없이 부딪힌 흔적이었던 겁니다. 송화가 조심스럽게 멍든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윤재가 이를 악물며 다리를 움찔 끌어당겼고 그 모습을 본 송화의 눈시울이 단번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송화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윤재와 시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 송화는 부엌에서 식칼과 대패를 꺼내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문턱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나무 끝을 칼로 깎아내고 대청마루 기둥에 거친 모서리를 대패로 밀어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에 불쑥 튀어나와 있던 돌부리는 정으로 쪼아 평평하게 만들었고 뒷간으로 나가는 문지방의 높은 턱은 흙을 다져 경사를 완만하게 깔아놓았죠.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 밤에도 송화는 쉬지 않고 손을 놀렸고 대패질의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진물이 배어나와도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나흘째가 되던 새벽 마지막 기둥의 모서리를 다듬어내고 나서야 송화는 비로소 대패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송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곧고 단단한 대나무를 여러 개 잘라 짊어지고 내려온 송화는 그걸 가느다란 봉으로 쪼개어 집안 곳곳에 이어 붙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당에서 대청마루로, 대청마루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뒷간까지 윤재의 손높이에 딱 맞춰 대나무 봉을 벽과 기둥을 따라 한 줄로 길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윤재가 이 봉을 손으로 짚기만 하면 지팡이 없이도 집안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며칠 뒤 아침 윤재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습관처럼 지팡이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매끈하게 다듬어진 대나무 봉이 잡혔고 윤재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 봉을 따라 조심조심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마당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뒷간까지 윤재는 단 한 번도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걸어갔던 겁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매끄러운 대나무의 감촉을 따라 한 걸음 내딛던 윤재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둥 모서리를 만져보니 날카롭던 나무결이 사라지고 동그랗게 깎여 있었고 문지방을 발로 더듬어 보니 걸려 넘어지던 턱이 완만한 비탈로 바뀌어 있었죠. 윤재가 뒷간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윤재가 고개를 돌려 송화가 있을 방향을 향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오김이 부엌문에 기대선 제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쯧,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먼. 그때부터 윤재와 송화 사이에는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깊은 정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윤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손끝의 감각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섬세했기에 틈이 나면 송화의 손을 잡고 거칠어진 손바닥 위에 굳은 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물었고 송화는 그런 윤재의 손길에 얼굴이 활활 달아올라 괜히 고개를 돌리곤 했던 겁니다. 봄날 마당에 복숭아꽃이 피면 송화가 꽃가지를 꺾어와 윤재의 코끝에 대주었고 윤재는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 꽃이 당신만큼 곱겠느냐고 묻곤 했는데 그 말에 송화가 윤재의 어깨를 툭 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꽃이 나보다 100배는 곱지. 윤재가 송화의 손목을 잡아 끌며 피식 웃었습니다. 내 귀에는 당신 목소리가 제일 고운데 그게 아니면 뭐가 고운 거야. 송화가 볼이 터질 듯 붉어지면서도 입꼬리를 꾹 눌러 참다가 결국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마루 끝에 앉아 콩을 까던 오김이 그 모습을 흘끔 바라보다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집안에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따스한 봄볕 같은 사랑이 날마다 내려앉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대문 안의 온기와 대문 밖의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안에서야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오순도순 살았지만 한 발짝만 밖으로 나서면 고을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보다 매서웠던 겁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특히 심했습니다. 송화가 광주리를 이고 장터에 나서면 안악내 서너시 어김없이 모여 앉아 입방아를 찧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면 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송화의 등짝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미나리를 고르고 있던 송화의 등 뒤로 안악내 하나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옆 사람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장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좋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뚱보꼴을 안 봐도 되잖소. 옆에 있던 안악니가 배를 잡고 웃어젖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말이죠. 앞을 봤으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 것 아니요. 송화의 미나리를 짚던 손이 멈추었고 손가락 마디가 허옇게 질릴 만큼 광주리 끈을 움켜쥐었지만 송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터를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던 겁니다. 문제는 윤재였습니다. 윤재는 시력을 잃은 뒤로 청력이 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으니까 말이죠.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실려와도 윤재의 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잡아냈던 겁니다. 어느 저녁 때 윤재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담바퀴를 지나던 영감 둘이 나누는 대화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장님한테 시집간 뚱보 아직도 살고 있다며? 쯔쯔 둘이 어울리긴 잘 어울려. 지질이 궁상 맞은 것들끼리 말이야. 윤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고 턱뼈가 붉어져 나올 만큼 이를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었으니 윤재의 가슴 속에는 날이 갈수록 시커먼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쌓여갔던 겁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송화가 맹인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을 것이고 이토록 처참한 멸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윤재의 머릿속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윤재가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마당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그게 아니었죠. 사람의 울음소리였는데 숨을 틀어막고 목구멍 안쪽에서 지식이듯 새어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윤재가 벌떡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소리는 마당 구석 장독대 뒤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송화가 삭바느질 광주리를 옆에 놓은 채 장독대 뒤에 쪼그려 앉아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 장터에서 들은 온갖 비수 같은 말들이 밤이 되어서야 터져 나온 것이었죠. 윤재는 방문을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문틀에 이마를 기대었고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 때마다 윤재의 심장이 쥐어짜이듯 조여들었고 방문틀을 잡은 손톱이 나무에 박힐 만큼 힘을 주었지만 윤재는 마당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등을 토닥여준들 세상에 조롱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눈이 다시 뜨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 밤 윤재는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향해 뜬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윤재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 이후 윤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면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고 송화가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야 짧게 대꾸하곤 했던 겁니다. 송화는 남편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김장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삭바느질 물량이 밀려들어 손놀림을 멈출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윤재는 혼자서 결심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 지옥 같은 조롱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야 한다는 생각. 그것만이 윤재의 머릿속을 온종일 가득 채웠던 겁니다. 자기 곁에 있는 한송화는 평생을 맹인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굴레가 있는 한 마을 사람들의 잔인한 입방아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송화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친정아버지 무창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윤재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송화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윤재였으니까 말이죠. 곱게 말해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밤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면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순히 보따리를 쌀 리가 있었겠습니까? 윤재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송화가 스스로 떠나고 싶도록,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고 독한 상처를 줘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윤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장독대 뒤에서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숨죽여 오열하던 그 소리가 윤재의 귓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고 그 소리가 되살아날 때마다 윤재의 결심은 한 겹 한 겹 더 단단해져 갔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던 윤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오김이 이웃 고을 친척집에 며칠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운 것이었죠. 오김이 떠나던 날 아침 하늘에는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김이 대문을 나서며 송화에게 당부했습니다. 바람이 심상찮으니 외출은 삼가고 윤재 곁을 잘 지켜라. 송화가 시어머니의 보따리 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드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김은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오김이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미불에서 빠져나온 솜뭉치처럼 포슬포슬 내리더니 해가 기울 무렵부터 눈발이 거세지면서 북풍이 지붕 위에서 귀신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밤이 되자 눈보라는 사정없이 몰아쳤고 마당에 쌓인 눈이 장독대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윤재는 그날 저녁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바깥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송화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송화가 윤재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지만 윤재는 숟가락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송화가 국그릇을 윤재 앞에 밀어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말은 밥 먹고 해. 찌개 식겠다. 찜 싸서 나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송화의 손이 국그릇 위에서 멈추었고 윤재를 올려다보는 송화의 눈동자가 한 박자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윤재의 표정에는 평소의 온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린 채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송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연습해 왔으니까 말이죠. 윤재가 턱을 치켜들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한솥을 비우고 반찬을 담아도 독재로 긁어먹고 살림이 거덜나겠어. 못 해먹겠다. 송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숟가락이 찌개 그릇 안에 철그덕 빠졌지만 송화는 그걸 건져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신 발소리만 들어도 마루가 울려 집이 내려앉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혀끝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뱉어질 때마다 윤재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지만 윤재는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송화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평생을 이 지독한 멸시 속에서 신음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송화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달싹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곁에서 눈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윤재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듯 무릎을 꽉 움켜잡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꺼져. 송화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가 결국 떨리는 두 손으로 치마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찌개 국물이 방바닥을 적셨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송화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서 신발을 끌어 신는 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대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울린 순간 윤재의 몸이 앞으로 꺾이듯 무너졌습니다.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이를 악물었지만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신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송화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송화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눈물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곤 얇디얇은 무명저고리 한 벌뿐이었으니 칼바람이 옷감을 뚫고 살갗에 직접 파고드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송화의 발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친정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며 시집 보내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이죠. 쫓겨난 딸의 행색을 보는 순간 아버지 무창의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고 그 모습을 차마 두 눈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송화는 방향을 틀어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뒷산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한 발짝 한 발짝 헤치며 산길을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고 눈보라의 시야가 완전히 막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송화를 집어삼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이 풀려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진 송화의 손끝에 차갑고 거친 바위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에 깊게 파인 구멍이 있었는데 짐승이 살다 떠난 빈 동굴이었던 겁니다. 송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동굴 밖으로는 눈보라가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동굴 안은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대신 바위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왔죠. 송화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자기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지만 추위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이웃 고을에서 급히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김이었죠. 친척집에서 하루를 묵은 오김은 아침부터 심상찮게 몰아치는 눈보라의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허리춤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오김이 대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마당에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집안은 텅 비어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오김이 안방문을 벌컥 열자 윤재가 차디찬 방바닥에 엎드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 방 안 온도가 바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윤재는 추위를 느끼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죠. 오김이 윤재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송화는 어디 있느냐? 이 애가 왜 이러고 있어? 윤재가 고개를 들었는데 두 볼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윤재가 바닥에 이마를 다시 짓누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송화를 보냈습니다. 제가 모진 말로 내쫓았습니다. 오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추궁하자 윤재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송화가 맹인의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밤마다 장독대 뒤에 숨어 울음을 삼키는 아내를 더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끊기는 숨 사이사이로 토해냈습니다. 오김이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게 사랑이냐? 그 아이가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으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윤재가 허우적거리며 오김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고 내뱉는 윤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오김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윤재의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었고 방바닥 위에 털썩 넘어진 윤재가 팔을 뻗어 오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오김은 방문을 박차고 나선 뒤였습니다. 오김이 마당으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내 딸 같은 며느리를 반드시 데려올 테다. 기다려라. 나이 든 오김의 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고 안방에 남겨진 윤재는 이마를 방바닥에 처박은 채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차디찬 방바닥 위에 고이기 시작했고 쿵쿵 둔탁한 주먹 소리만이 텅 빈 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맹렬하게 고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폭설 속으로 뛰어든 오김의 발자국은 채 열걸음도 가기 전에 새하얀 눈 아래 파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김은 대문을 나서자마자 눈보라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거센 북풍이 오김의 몸을 뒤로 밀어붙였고 쏟아지는 눈발이 시야를 온통 하얗게 뒤덮어 코앞에 손가락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김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58배 나이 든 몸을 바람 속으로 밀어넣듯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한 발짝 눈을 헤치며 나아갔죠. 송화가 어디로 갔을지 오김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갔을 수도 있고 마을 어딘가에 몸을 숨겼을 수도 있었지만 오김의 발은 본능처럼
뒷산 쪽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 아이의 성정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무창에게 쫓겨난 꼴을 차마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더더욱 견디지 못했을 것이니,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리라는 것을 옥임은 직감으로 꿰뚫었던 겁니다. 산길에 접어들자 눈이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을 떼려면 눈 속에 박힌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뽑아 올려야 했고, 그때마다 옥임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림이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옥임은 걸으면서 쉬지 않고 송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화야, 송화야, 어디 있느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눈보라가 소리를 통째로 집어삼켜 10걸음 밖에서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옥임은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청이 갈라져 쇳소리 같은 쉰 목소리가 나와도 이를 악물고 또 불렀고, 입김이 얼굴에 달라붙어 눈썹과 속눈썹의 서리가 하얗게 엉겨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는 한참이 지났고,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습니다. 옥임은 나뭇가지를 잡으며 겨우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손가락이 나뭇가지를 쥐는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고, 무릎이 수시로 꺾여 눈밭에 풀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옥임은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송화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처음 만났던 날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 낡은 집신을 눈치 빠르게 새 것으로 바꿔놓던 그 손길. 아들의 다리에 난 멍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집안의 모서리를 깎아내던 그 뒷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기억이 옥임의 다리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산중턱을 넘어섰을 무렵 옥임의 두 다리가 동시에 힘을 잃었고 앞으로 고꾸라지듯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팔을 짚었지만 팔꿈치가 접히며 그대로 다시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죠.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고 추위가 아니라 오히려 몸속에서 이상한 온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얼어 죽기 직전에 찾아온다는 거짓 온기였습니다. 옥임이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눈을 긁었지만 손끝에는 아무런 감각이 남아있지 않았고, 눈발이 쉬지 않고 옥임의 몸 위에 쌓여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져 갔고, 옥임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송화야.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옥임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하얀 눈이 옥임의 어깨와 등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불과 수십 걸음 떨어진 바위 밑 동굴 안에서 송화가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손발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죠.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송화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거센 바람결에 섞여 아주 희미한 소리가 스쳐 지나간 것이었죠.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음이었고, 그것도 아주 가느다랗고 약한 신음이었던 겁니다. 송화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어붙은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동굴 입구를 향해 기어가다시피 몸을 내밀었고, 바위 밖으로 상체를 내민 순간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더듬던 송화의 시야에 하얀 눈밭 위로 무언가 검은 것이 어렴풋이 비쳤는데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송화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눈밭을 헤치며 그곳에 다다른 순간 눈 속에 엎드려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송화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오김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몸 위에 쌓인 눈을 걷어내자 입술이 검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송화가 오김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고 숨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호흡만이 코끝에서 실날같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송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김의 몸 위에 쌓인 눈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걷어낸 뒤 자기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시어머니의 몸을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몸을 핥히었지만 송화는 이를 악물고 동굴을 향해 발을 옮겼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동굴 안에 시어머니를 눕힌 송화는 제일 먼저 오김에 얼어붙은 두 손을 자기 저고리 안쪽에 넣어 가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얼음 덩어리 같은 차가움이 맨살을 파고들어 송화의 몸이 움찔 떨렸지만 이를 꽉 깨물고 버텼죠. 그리고 자기의 넉넉한 몸을 시어머니 위에 이불처럼 덮어 체온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콤플렉스로 여겼던 그 크고 뚱뚱한 몸뚱이가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송화는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몸을 비볐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입김으로 녹이고 차디찬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찰열을 만들었으며 등을 쓸어내리고 가슴팍에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확인하기를 수십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눈보라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동굴 안에서는 송화의 체온이 오김의 몸을 조금씩 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녘이 지나고 어둠이 한겹 옅어졌을 무렵 오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송화가 화들짝 놀라 오김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꽉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렸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송화의 얼굴 위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오김이 갈라진 입술을 가까스로 달싹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송화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손을 제 볼에 갖다 대고 흐느꼈고 오김은 그 축축한 볼 위에서 며느리의 눈물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오김이 기침을 몇 번 토해내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진 말을 뱉어냈는지를 한마디 한마디 끊어가며 전해주었죠. 아내가 밤마다 장독대 뒤에서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것. 자기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서 차라리 자기가 악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 그 모진 말을 내뱉고 나서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울었다는 것을 말이죠. 송화의 몸이 크게 한 번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 사이로 갈라진 울음이 새어나왔고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는데 그 독한 말을 하면서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윤재의 손끝이 비로소 기억났고 꺼지라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윤재의 굳은 턱선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김이 떨리는 손으로 송화의 손목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놈을 네가 아니면 누가 곁에 있어 주겠느냐. 송화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힘차게 끄덕였고 오김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이 쌓인 눈 위에 부서지며 온 세상을 눈부시게 물들였고 동굴 입구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송화가 시어머니를 자기 넓은 등에 업고 동굴 밖으로 한 발짝 내디딘 겁니다. 오김의 팔이 송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송화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눈 쌓인 산길을 한 발 한 발 밟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대문 앞에서 맨발로 서성이던 윤재의 귀에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죠. 묵직하고 단단한 발걸음 위에 가볍고 고른 숨소리가 겹쳐져 있었고 윤재는 그 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대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나간 윤재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송화의 품에 닿았고 윤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송화의 치마폭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윤재의 입에서 말이 아닌 울음이 먼저 쏟아져 나왔고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송화의 치마 자락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송화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바닥에 주저앉은 윤재의 머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얗게 눈 덮인 마당 위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댄 오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송화와 윤재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했고 윤재는 다시는 아내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송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던 겁니다. 봄이 오자 마을에 꽃이 피었고 송화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대나무 봉을 짚으며 마당에 나서면 송화가 뒤에서 슬쩍 따라가며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눈을 떼지 않았고 윤재는 그 발소리를 귀로 따라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곤 했죠. 시어머니 오김은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밥상에는 가난하지만 넉넉한 웃음소리가 날마다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터에서 뒷말이 오갔고 우물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죠. 송화가 더 이상 그 소리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 뭐라 하든 송화는 등을 쫙 편 채 당당하게 걸었고 윤재 역시 담장 너머의 독설의 주먹을 불끈 쥐는 대신 송화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한 번도 풀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는데 그의 여름은 보통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뚫어져라 맑기만 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열흘을 넘기더니 20날, 한 달을 채워갔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고 냇물이 졸졸 흐르다 끊겼으며
마을 한복판에 있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건 우물이 마른 뒤부터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밥을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들이 목을 길게 빼고 헥헥거리다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아낙네들은 빈 물동이를 이고 사방으로 흩어져 물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를 가도 마른 땅뿐이었고 아이들은 갈라진 입술로 물을 달라며 보채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당산나무 아래 모여 머리를 맞대었지만 별다른 묘수가 나오지 않았죠.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자는 소리가 나왔고 실제로 북을 치고 절을 했지만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점점 절망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러다 다 죽겠다며 짐을 싸서 고을을 떠나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 무렵 윤재가 집 마루에 앉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먼 곳의 소리를 잡아내듯 가만히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가끔씩 지팡이 끝으로 마루 밑의 땅바닥을 톡톡 두드리기도 했죠. 송화가 곁에서 지켜보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지만 윤재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고 그 상태로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재가 지팡이를 앞세우고 대문을 나서 마을 뒤편 공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송화가 뒤를 따랐습니다. 공터에 다다른 윤재가 지팡이를 땅에 꽂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는데 한쪽 귀를 땅바닥에 바짝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윤재의 귀에는 보통 사람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시력을 잃은 뒤 짐승처럼 예민해진 윤재의 청력은 단순히 사람의 말소리나 바람 소리를 잘 듣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바위 틈을 타고 흐르는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대지의 맥박을 짚어내는 것과도 같았죠. 윤재가 공터 이곳저곳을 기어다니듯 옮겨가며 귀를 대기를 반복했고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며 그 자리에 지팡이를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윤재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밑에 물길이 지나가고 있어. 송화가 윤재의 옆에 쪼그려 앉아 땅에 귀를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화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 사람의 귀가 어떤 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송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팔 테니까 자리 비켜. 윤재가 피식 웃으며 옆으로 비켜섰고 송화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광에서 묵직한 곡괭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송화가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공터로 돌아오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냐는 눈빛이 모여들었고 윤재가 가리킨 자리에 송화가 곡괭이를 내리꽂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공터에서 뚱보 여편니가 곡괭이질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장터에서 입방아를 찍기로 소문난 아낙니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님이 물이 나온다고 했다며 눈도 못 보는 사람이 땅속을 본다니 기가 찰 노릇이구먼. 옆에 서 있던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찍으며 거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말고 그 힘으로 짐이나 싸시오. 여기 물이 나오면 내 성을 간다. 사람들이 와르르 웃어져 쳤지만 송화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곡괭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온몸에 무게를 실어 땅을 내리쳤고 건조한 흙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곡괭이가 땅에 박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고, 송화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뇌약볕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었고, 등짝에 적삼이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지만, 송화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놀림받던 이 크고 육중한 몸뚱이가, 남들이 비웃던 이 억센 팔뚝과 넓은 어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남편의 말을 믿는 데 쓰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반 시즌이 지나고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구덩이가 허리 깊이까지 파졌을 때 구경꾼 중 몇이 슬슬 자리를 떴고, 무릎 위까지 파내려갔을 때는 절반 넘는 사람들이 그것 봐라 안 나온다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송화는 곡괭이를 놓지 않았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그 위에 새 물집이 또 잡혔지만 이를 악물고 곡괭이를 내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구덩이가 사람 키를 넘겼을 무렵 윤재가 공터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기울이며 땅의 진동을 읽고 있었습니다. 곡괭이가 박힐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의 질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고, 윤재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윤재가 송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파. 구덩이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송화가 고개를 들어 윤재가 있는 방향을 올려다보았고, 곡괭이를 다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온몸에 남은 힘을 팔뚝에 모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곡괭이를 내리꽂았는데, 그 순간 곡괭이 끝에 묵직하면서도 물컹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딱딱한 흙도 아니었고 바위도 아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곡괭이를 빼낸 자리에서 검은 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졸 새어나오던 물이 순식간에 힘을 받아 콸콸 쏟아져 올랐고, 구덩이 바닥이 삽시간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을 타고 올라온 깨끗하고 차가운 지하수가 구덩이를 넘어 땅 위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구덩이 안에서 치솟는 물줄기를 온몸에 맞으며 송화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흙과 땀과 물이 뒤섞인 얼굴 위로 빙글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공터 근처를 지나던 사람 하나가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왔고, 메마른 공터 위로 넘쳐흐르는 물줄기를 눈앞에서 확인한 마을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바짝 마른 공터 한복판에서 맑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올라오고 있었으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방금까지 장님의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성을 갈겠다고 큰 소리 치던 영감은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입술이 하얗게 갈라진 사람들의 눈동자가 쏟아지는 물줄기 위에 꽂혔고, 목구멍이 저절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물 쪽으로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 여인을 뚱보라 불렀고 저 남편을 장님이라 비웃었던 자기 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물을 달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동안 내뱉은 온갖 독한 말들이 발목을 잡아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동이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거나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물은 바로 코앞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공터에는 쏟아지는 물소리와 어색한 침묵만이 뒤엉켜 흘렀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송아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적삼이 땀과 흙과 물에 범벅이 되어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곡괭이를 쥐었던 두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죠. 구덩이 가장자리에 두 손을 짚고 몸을 끌어올린 송아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주저앉듯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터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윤재가 송아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고 더듬더듬 걸어와 송아의 곁에 섰습니다. 윤재가 손을 내밀자 송아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는데 윤재의 손가락이 송아의 손바닥 위에서 터진 물집의 감촉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윤재가 송아의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이 왜 이래? 많이 아파? 송아가 괜찮다는 듯 윤재의 손을 도로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안 아파. 물이 나왔잖아.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물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귀에 사람들이 꿈틀거리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척이 잡혔고 그 어색한 기운의 정체를 윤재는 금세 알아챘습니다. 윤재가 송아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 송아가 고개를 돌려 공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넘는 고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갈라진 입술에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등에 업힌 아이들은 목이 말라 칭얼거리고 있었죠. 장터에서 자기를 뚱보라 놀리던 아낙네의 얼굴도 보였고 담장 너머에서 부부를 궁상 맞은 것들이라 조롱하던 영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송화의 눈이 그들의 얼굴 위를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훑어갔습니다. 송화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송화 자신이 제일 잘 알았고 장독대 뒤에서 숨죽여 울었던 밤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동시에 갈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보챔 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고 물동이를 움켜쥔 채 차마 다가오지 못하는 아낙네들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송화가 윤재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아.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시게 해줘. 송화는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치마를 탁탁 털고 구덩이 옆에 놓아둔 두레박을 집어들더니 넘쳐 흐르는 물속에 두레박을 담가 가득 퍼올렸죠. 그리고 송화가 물이 철철 넘치는 두레박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송화가 다가간 곳은 아이를 업은 아낙네 앞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낙네 장터에서 장님은 눈이 안 보이니 좋겠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 앞에 송화가 두레박을 내밀었던 겁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시선을 땅에 박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고 등에 업힌 아이만 물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칭얼거렸죠. 송화가 두레박을 아낙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먼저 먹여, 얼른. 아낙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송화의 눈과 마주친 순간 아낙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을 받아든 아낙니가 등에서 아이를 내려 물을 먹이자 아이가
두레박의 얼굴을 파묻듯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고 그 모습을 본 아낙네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로 돌아가 두레박의 물을 다시 퍼올려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넸고 또 퍼올려 또 건넸습니다. 늙은 영감에게, 갈증에 혀가 바짝 말라붙은 아이들에게, 빈 물동이를 안고 망설이던 아낙네들에게 하나하나 물을 떠다 날랐죠. 물집이 터진 손바닥에서 진물이 흘러 두레박 손잡이가 미끄러웠지만 송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은 건 장터에서 부부를 가장 심하게 놀리던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두레박을 땅에 내려놓더니 송화와 윤재 앞에 두 무릎을 나란히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죠. 이 늙은 것이 눈이 있어도 사람을 볼 줄 몰랐소. 용서하시오. 그 뒤를 이어 아낙네들이 무릎을 꿇었고 영감들이 고개를 숙였으며 아이들까지 어른들을 따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공터 위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있던 윤재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송화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개울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로 원을 그어놓고 들어오지 말라며 깔깔거리던 아이들, 장터에서 등 뒤로 뚱보라 수근거리던 아낙네들, 꼴 좋게 산다며 혀를 차던 영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코끝이 찡해졌지만 송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유의 넓고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어르신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세요. 물이 많으니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공터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커졌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송화의 손을 잡았다가 윤재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다가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터 입구 쪽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화의 친정아버지 무창이었죠. 가뭄 소식에 딸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무창은 공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송화를 찾았고 흙투성이가 된 채 두레박을 들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사방에서 딸에게 절을 올리고 손을 잡으며 고맙다, 고맙다 연신 되뇌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본 무창의 무릎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무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는데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손가락질 속에서 딸을 지켜내며 언젠가는 이 아이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던 아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 말이죠. 송화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창의 어깨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무창이 딸의 등을 두드리며 가까스로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 뒤로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기를 찾아낸 장님 남편과 맨손으로 땅을 파 물줄기를 터뜨린 거구의 아내 이야기가 이 고을 저 고을로 퍼져나갔고 윤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뭄에 우물이 말라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인근 마을에서 윤재에게 수맥을 찾아달라는 부탁이 줄줄이 이어졌고 윤재는 지팡이를 짚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속 깊은 곳에 물기를 짚어내는 직관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송화 역시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고 장터에서 만나면 좋은 것을 골라 건네주기 바빴죠. 아이들은 송화만 보면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아낙네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송화를 찾아와 의논했습니다. 뚱보라는 손가락질 대신 존경의 눈빛이 송화를 달았고, 맹인이라는 멸시 대신 경외의 목소리가 윤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비가 아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충청도 깊은 산골짜기의 그 작은 고을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가슴 속에 품은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믿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메마른 땅에서도 물줄기가 솟아오른다고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